짤츠부르크로 가고 있는데요. 이 짤츠부르크는 근처에 소금광산이 있어서요. 북쪽의 로마라 불릴 정도로 번영을 누렸던 도시라고 합니다. 특히 짤츠부르크는 음악 천재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으로 유명하지요. 해마다 그래서 모차르트를 기리기 위한 음악제가 열리고요. 그리고 거리 곳곳에 모차르트의 조형물이 많습니다. 자, 이제 버스에서 내려 호헨 짤츠부르크 성을 보러 갑니다. 거리 곳곳에 야외에서 커피와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호헨 짤츠부르크 성에 도착하여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와, 이 단단한 돌로 성을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높은 곳에 성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고생을 하며 돌을 날랐을까요?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호헨 짤츠부르크 성은 독일 바이에른 뮌헨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나폴레옹에 의해서 단 한 번 함락되었지만 잘 보존된 매우 큰 성이라고 합니다. 무지 오래전에 지은 성인데 지금 봐도 견고하게 보입니다. 당시의 건축 기술이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가이드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영상을 찍느라 설명을 놓친 부분이 있네요. 바이에른 뮌헨의 침략에 대비해서 성 바깥을 향하고 있는 대포는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짤츠부르크 대성당이 보이고 짤츠강 너머로 저기에 미라벨 정원도 눈에 들어옵니다. 중세의 고풍스러운 건물 모습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영광과 상처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호헨 짤츠부르크 성의 웅장함을 다시 한번 보고 1892년에 만들었다는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내려갑니다.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은 케이블카인데도요, 내부가 아주 짱짱하더라고요.
견고한 성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는데, 선택 관광을 모두 하는데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살짝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호헨 짤스부르크 성에서 내려오니 넓은 광장이 있네요. 큰 원형 위에 사람이 서 있는 조형물이 있는데, 글쎄요,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요? 이곳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음악회가 자주 열린다고 합니다. 짤스부르크가 음악의 도시로 불리는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당과 박물관으로 둘러싸인 넓은 광장에서 자전거도 타며 여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게 느껴지네요.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그림과 작은 소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게트라이데 거리를 걷고 있는데요. 그다지 넓지 않은 거리 한편에 상점들이 쭉 있습니다. 걷다 보니 노란색의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바로 천재 음악가인 모차르트가 태어나서 17년 동안 살았던 생가라고 합니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영상에서 혹시 특이한 부분을 보셨는지요? 여기 게트라이데 거리는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지를 철제 간판에 그림을 만들어 걸어 놓은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것은 그 문명이 많았던 중세 시대에 무슨 가게인지를 알리려고 하는 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물쇠 좀 보세요. 마치 남산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도 연인들의 영원한 사랑을 자물쇠를 걸어놓는 것으로 표현하는가 봅니다. 다리를 건너가다가 거리에서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촬영한 장소로 잘 알려진 미라벨 궁전에 왔습니다. 이 미라벨 궁전은 아름다운 성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현재는 연주회장이나 결혼식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궁전의 정원꽃밭이 참 아름답지요. 조각품들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 유명해진 영화라 그런지 곳곳에 관련된 포스터가 많습니다. 여기도 영화 촬영지라고 해서 저도 걸어봅니다. 궁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유명한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미라벨 정원과 궁전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짤스부르크에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숙소로 가야 할 시간이네요. 짤스부르크에서의 아침인데요. 아름다운 경치와 맑은 공기로 인해 마음이 꽤나 상쾌하더라고요. 호텔 뒤로 조금 가면 폭포가 있고요. 앞에는 크지 않은 성당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경치지요. 평화스러워 보이면서 다소 목가적인 분위기요. (3, 40분) 정도 달려 천사의 낙원이라 불리우는 할슈타트에 왔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로 데칼코마니 같은 반영을 보이며 자리한 중세 유럽의 그림 같은 주택들, 교외의 뾰족 지붕 첨탑 뒤로는 편안한 느낌의 산과 흰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 아마도 아름다운 할슈타트를 표현하는 단 한 장의 그림 엽서 같습니다. 잔잔한 호수를 따라 걸어갑니다. 입구에 선물 가게가 있는데요. 이쁘게 보이는 기념품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산장같이 보이는 건물들. 외관이 참 이쁘게 보입니다. 맑고 고요한 호수 위를 평화롭게 떠도는 백조들을 보니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와, 정말 한 폭의 산수와 같습니다.
산을 휘어감고 있는 운무와 잔잔한 호숫가, 참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집집마다 화분과 꽃을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이 마을과 호수 주변 모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푸니쿨라를 타러 갑니다. 푸니쿨러를 타러 가는 중에 그 선물 가게를 거치는데요. 가게에는 여러 기념품들도 있지만 주로 소금 관련 물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마도 근처에 소금 광산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푸니쿨러를 타고 세계유산 전망대인 할슈타트 전망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발 아래 보이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호수와 마을, 그리고 운무에 휩싸여 있는 거대한 산이 신비롭기만 합니다. 소금광산 전망대의 스카이웍에서 멋진 사진을 남겨야겠죠? 날씨가 좋았으면 넓은 호수 주변에 있는 아기자기한 집들과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푸른 산의 멋진 어우러짐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조금 전부터 내리고 있는 비까지도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해주는 것 같이 너무나 좋습니다. 푸니쿨라 올라가는 길이 엄청 가파르죠? 소금광산 전망대에서 내려와 모이기로 한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 공기가 이렇게 상쾌하게 느껴지는 것이 얼마만인가요? 운무에 휩싸여 있는 호수의 풍경이 무지 환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유람선을 타러 길겐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길겐 마을을 먼저 구경하고 나서 유람선을 탑승합니다.
여기는 모차르트의 외가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길겐이라는 지역인데요. 알프스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졌다는 볼프강 호수가 정말 아름답고 물 색깔도 파랗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모차르트의 외가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차르트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의 이름인 몰프강은 여기 외가가 있는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하네요. 아기자기한 마을을 구경하며 걷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점심 식사를 할 장소에 도착했네요. 식사를 마치고 동네 구경에 나섰는데요. 작은 꽃밭이 보이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꽃밭 안에 세워져 있는 자그마한 모차르트 동상이 멋집니다.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조용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품고 있는 마을 같습니다. 공동묘지인 것 같습니다. 동네 안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꽤나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그동안 함께 지낸 분들과 가까이 있어서 좋지 않을까요? 이제 마을 구경을 대충 마치고 유람선을 타러 선착장에 왔는데요. 넓고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니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트를 타고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보트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보입니다.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푸른 물결을 따라 약 1시간 정도 유람선을 탄다고 합니다. 와,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멋진 경치를 보는 기분 꽤나 좋습니다.
호숫가에 그림같이 아름다운 마을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호수의 이 에메랄드 빛깔은 무엇이고 건너편에 보이는 동화 같은 마을은 어떻게 만들어졌단 말인가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아름다운 할슈타트 호수를 마음껏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투어였습니다. 신청해도 본전 생각나지 않는 멋진 선택 관광일 것 같습니다. 장크트길겐에서 3시간 정도를 달려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의 도시이자 예전 합스부르크 왕가의 신성 로마 제국 건축물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레이더라고요. 비엔나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비엔나 실내악 연주를 들으러 갑니다. 연주의 장소까지 걸어가면서 가이드님의 비엔나에 대한 소개와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많은 음악가와 문화인들이 자주 찾았다는 레스토랑 줌 슈바르첸 카멜. 특히 베토벤이 자주 갔었다고 하는데요. 베토벤이 와인을 대량으로 구매했던 주문서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지 가이드가 공연장에 가는 동안 비엔나에 대한 설명과 오늘 보게 될 실내악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곁들여 줍니다. 이 실내악 연주팀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컨트라베이스의 현악 4중주와 그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피아니스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10곡 정도 연주를 하는데요. 3곡 정도는 남녀 성악가가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릅니다. 연주팀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어서 현장감 최고였습니다. 다만 출국하기 바로 전날 밤에 관람을 하러 가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멋진 연주를 들어서 굳이 좋았습니다. 이제 여행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다 싼 짐을 버스에 싣고 쉔브룬 궁전을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궁전 정문을 들어서자 눈에 들어오는 궁전의 모습은 그야말로 와 한마디였습니다. 무지 넓은 정원 사이로 보이는 아름답고 멋스럽고 진짜 웅장한 궁전입니다. 이 쉔브룬 궁전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궁전이라고 하더니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 궁전은 중세 최대의 왕가인 합스부르크 가문 그리고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여름 휴양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방이 무려 1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그 음악 천재인 모차르트와도 관련이 있는 궁전인데요. 모차르트가 6살 때 초대를 받아서 이 궁전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 궁전 내부로 들어갑니다. 구경했었던 각각의 방에 대해 가이드님에게 들은 내용과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곳은 대연회장인데요. 무지무지 화려한 샹들리에와 벽면 인테리어 그리고 천장에 그려진 그림 등이 정말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이곳에 사냥복장을 하고 있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사진이 있네요. 이곳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이긴 것을 축하하는 마차 퍼레이드 그림이 있는 마차 놀이방이라고 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아들인 요제프 2세 결혼식 장면인데요. 많은 관람객들이 끼어 옆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란츠 1세의 서재에 들어오니 마리오 테레지아 여제와 프란츠 1세가 자녀들과 함께 있는 그림이 걸려 있네요. 여기에는 마리아 테레지아를 끔찍하게 이뻐했던 아버지 카를 6세와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 테레지아의 자녀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개의 방이라고 부르던데요.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가 남편 프란츠 1세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방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 방인데요.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했을 때 이 쉔브룬 궁전을 사령부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궁전의 주요 방들을 보고 이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의 위력을 보여주는 듯 뛰어난 예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화려한 궁전입니다.
지금은 이 쉔브룬 궁전이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그 사냥터였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부가 정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원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산책하기는 무지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이 궁전 앞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고, 그리고 한겨울에도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궁전과 넓디 넓은 정원을 구경하고 바로 벨베데레 궁전으로 이동합니다. 이 벨베데레 궁전은 그 오이겐 장군이 여름별장으로 사용하던 궁전이라고 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가 오이겐 장군으로부터 사들여 연회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여제의 딸인 마리 앙뚜아네트의 결혼 파티가 이곳에서 열렸고요. 그리고 프란츠 페르디난트 황태자가 살았던 궁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1955년도에는 오스트리아의 주권 회복을 위해서 국가조약을 체결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국립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 모를 화가로부터 그리고 유명한 화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림이죠. 키스와 유디트를 그린 구스타프 클림트를 비롯해서 에곤 실레 등 오스트리아의 대표 화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키스가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림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 그림을 영상에 담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직접 그림을 본 것으로 위안을 삼고 클림트의 다른 작품을 구경합니다. 귀한 그림과 예술품을 보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벨베데레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경치라는 뜻이라고 하던데요. 이름에 걸맞게 넓은 프랑스식 정원이 아름답습니다. 이 궁전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모델로 하여 지어졌다고 합니다.
벨베데레 궁전 구경을 마치고 슈테판 성당을 보러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시내로 가면서 멋진 건물들을 보면서 지금의 오스트리아도 예전의 합스부르크 황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한편으로는 합스부르크 황가 덕분에 세계의 관광국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국회의사당은 오스트리아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오스트리아는 1156년 바벤베르크 가문의 공국으로 건국되었는데요. 합스부르크 황가가 13세기 말부터 지배하기 시작해서 1867년에 만들어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부부가 사라예보에서 총탄에 맞아 사망을 하게 되죠. 이를 계기로 1914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여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오스트리아가 패전함으로써 합스부르크 왕가와 제국이 해체되고요. 공화국이 되면서 합스부르크 왕가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공화국 오스트리아는 1938년도에 독일에 합병되어서 세계 2차 대전에서 패하고요. 그리고 1945년 연합국의 점령을 거쳐 1955년 독립주권을 회복하면서 앞으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영세 중립국의 지위를 가지며 오늘에 이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시내 구경을 하며 성당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맛있다고 하는 젤라또 가게와 길거리에 다니는 마차를 구경하며 걷다 보니 엄청 큰 건물이 눈앞에 있습니다. 슈테판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슈테판 대성당은 오스트리아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이면서 비엔나의 심장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도 이 성당에서 치러졌다고 합니다. 높은 탑과 정교하게 만들어진 멋진 장식이 멋집니다. 23만 개의 타일로 만들어졌다는 지붕의 모자이크 장식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 배도 출출한 참인데 점심을 먹으러 간다고 하네요.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 좀 머네요.
식사를 마치고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비엔나 길거리 구경에 나섰습니다. 비엔나에서 제일 번화된 쇼핑거리인 게른트너 거리를 걷고 있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가운데에는 노천 카페가 있고요. 손으로 여러 나라의 국기를 그리고 있는 분도 보입니다. 비엔나의 3대 카페 하나라고 하는 자허에 왔는데요.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자허의 대표 메뉴라고 하는 연한 카푸치노 비스무리한 자허 멜란지와 살구잼이 들어간 초콜릿 케이크인 토르테를 먹어볼까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쉽지만 간단히 영상만 담습니다. 거리를 구경하며 걷다가 제가 좋아하는 노천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좀 쉬었습니다. 조형물이 참 멋지네요.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에는 거리거리에 조각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예술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비엔나에서 유명한 카페인 맨델인데요. 자호와 마찬가지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도 패스해야겠네요. 이 거리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브랜드 매장이 많이 보입니다. 아마도 명품 거리인가 보죠. 여기저기 시내를 걷다 보니 앞에 굉장히 멋있는 큰 건물이 보입니다. 와, 여기 어디일까요? 합스부르크 구왕궁이더라고요.
문 앞에 있는 조각품들이 참 멋지네요. 마차도 들어가네요. 우리가 오스트리아를 이해하려면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합스부르크 가문은 스위스의 한 지방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연이어 탄생하면서 유럽을 지배했고요. 그리고 유럽 왕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북유럽을 제외한 유럽 전체를 영토로 넓히며 번성했었죠. 그런데 이 넓은 영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 간의 결혼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전자의 문제가 생겨서 합스부르크 왕가에는 주걱턱을 가진 사람이 꽤 많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이 번창했던 합스부르크 왕가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왕궁에서 나와 발 가는 대로 비엔나 시내를 구경합니다. 예술적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보이는데 무슨 건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여행을 왔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뒤늦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엔나는 예술작품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멋진 건물들이 많은 번화가 거리를 걸으며 여행의 즐거움을 한껏 누리고 약속 장소인 슈테판 대성당 앞으로 갑니다. 어디서든 보일 정도로 성당의 탑이 높아서 찾는데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비엔나에 처음 도착했던 장소로 왔습니다. 자, 이제 이번 여행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 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